이재명 대표가 막말하는 걸 국민들이 놀랍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그건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뭘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라고 생각하지 이렇게는 안 놀래요. 다만 그건 약간 그분만이 가진 장점이에요.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를 시험대에 들게 하는 수도 있다고나. 그러니까 향후 3년 남은 대선에서 내가 어느 수위까지 올려도 되는지를 지금 총선에서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 형태로 시험한다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 요까지는 괜찮나? 요건 반응할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토크 주제는요. 발언 수위 높아지는 이재명의 깊은 의도. 네. 최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그 맥락에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죠. 두 가지다. 하나는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과도한 자신감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길게 그리고 사실관계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전까지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그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약간 등거리 관계로 했는데 이제는 공천 전열도 정비되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이쪽에 뭐 자기에 대한 공세 수위도 약화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수도권 같은 데서 지금 국민의 미래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국민의 미래가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양쪽이 포위된 거예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비례민주연합에 포위를 당하고 낑겨 있군요.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나마 진짜 그쪽 비례민주연합은 딱 정체 그 현상이 지금 고정돼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 미래가 그러면 이걸 좀 반사 이걸 좀 다 중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왜 그 태풍의 그 고기압 전선처럼 딱 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건 국민의힘 얘기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원내 교수단체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차라리 비조가 아니라 지금 비조 지민으로 그렇죠. 순서가 바뀌고 그래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걸 흡수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얘기는 15석으로 지금 낮춰주자는 그 지금 공약을 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우리 교수단체가 20석이잖아요. 네, 교수단체가 15석으로 자, 이 얘기 뭐냐면은 저는 이건 조국 혁신당 의도한 거죠. 근데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아예 그럼 조국 혁신당을 자기들이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의 명실상부한 전략적 파트너 이중대의자 전략적 파트너로 가주겠다는 거지. 그 시혜를 자신들이 과반을 하면은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선제적으로 꺼낸 거야. 우리한테 꿇어 이거네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 인정해 줄 테니까 너 우리랑 합당하지 않아도 되니? 그건 우리도 원하잖아. 다만 우리랑 같이 다녀. 너 같은 우리 손잡고 다녀.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어쨌든 공생관계. 예, 그래서 이제 김민석이가 갑자기 어제 이걸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여서 기자들이 조국 혁신당 한 거 아니니까 그거 의도한 거 아니고요. 평소 우리 생각했던 거라고 얘기했지만 평소 생각했던 걸 왜 지금 꼭 얘기합니까? 처음 들었네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 200석의 과도한 자신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 탄핵 조지선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계속 돌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다 실시간 다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는 순간 이 데이터가 이게 신호인지 소음인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가 신호인지 소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좋은 데이터면 자신감이 생기는 건 분명해. 우리도 흔히 그렇잖아요. 슬쩍 우리가 니만 봐 하고 이렇게 뭘 보여줬는데 좋은 내용이야. 그러면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 표정 관리가.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하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위가 올라와 있는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망조, 개판, 미친 나라 뭐 등등등 이제 탄핵을 언급하는 얘기 끌어내리자. 국민 우리가 우리가 무서운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선을 넘는 이야기가 이제 과도한 자신감에서 나오는데 망조, 개판. 제가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어들이 치열업 분위기에서 나오거나 상대를 규정하거나 전략적 차원에서 나오는 건 전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선거기간에 무슨 말을 못해 표 달라 그럴 거면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삐끗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지. 평소 자기 인식, 뭐 이른바 차별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이나 PC라 그러잖아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이제 이 양반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은데 그런 게 툭 튀어나온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젠
통제불능이지. 사실은 13일밖에 안 남았지만 한국 총선 지형에서 13일은 100일 정도의 아유, 가치거든요. 조선왕조 한 100년은 해당돼. 500년까지는 안 돼서 한 100년은 해당되지. 진짜 사전선거 직전 일이 무슨 일이냐 터지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그렇죠.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럼 김평론가님한테 질문 말씀 드리겠는데. 들어보니까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니, 근데 현실을 얘기했다고. 아니, 현실을. 저는 이제 소재가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 얘기할 눈을 보고 소재가. 얘기하세요. 네. 네. 근데 그래. 지금 말씀하신 거 예. 크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선명성 경쟁 선거에서는 할 수 있죠. 또 해야죠. 아니 선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립전선이 정확해야지 저쪽에서 우리 팀하고 저쪽 팀하고 막 뒤섞여서 싸우면 아군하고 적군인지 구분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구호도 선명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과한 발언이 있었던 거 맞다. 그 그건 제가 부분에 아까도 대해서 인정했는데요. 잠깐 좀 질문이, 추가 질문이, 왜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아는 순간 갑자기 말이 약간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조심하다가. 그렇지. 그래요? 다만 그래요? 글쎄요. 약간 저는 뭐 이 논리를 경험하지 않아서 어항 속 금붕어 논리, 잡아놓은 고기 논리라고 얘기하죠. 아, 어. 약간 이렇게 서로 예의를 지키다가도 저 사람의 마음을 얻었구나라는 네, 그러니까. 확신 순간 이제 자기 속에 속내가 다 나오고 이제 막말이 나오고, 물론 30년 전에 첫사랑과 결혼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아니, 왜 갑자기 당황하신 표정을.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잡아는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말도 막 편안하게 막 던지고 있다? 왜냐하면 선명성 지금- 때문에 말이 강하게 나온다면 200석은 나왔을 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졌을 때 더 그렇죠. 강한 말이 나와야지 200석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더 강하게 나온다. 그거는 자신감의 발로 아니냐는 뭐 거죠.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결국 탄핵으로 한번 엎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투표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이제 보수층 결집을 노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자꾸 탄핵을 꺼내는 것 같은데요. 의도적 두려움이다. 탄핵 두려움이다. 그럼요. 탄핵 실제로 공포. 보수신문에서 그렇게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또 그 훌륭한 김대중 전 주필이 그렇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걸 입에 직접 올린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연설하다가 당신은 해고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해고. 뭐 국민이 주인인데 뭐 못하면 해고할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탄핵까지 연결하는 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고가 탄핵? 아니 국민이 뭐 주인인데 뭐 국민이 탄핵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 해고가 노동기관인데 노동법. 해석이 영역이지. 뭐 해고라고 하는 것 자체를 꼭 굳이 탄핵이라고까지 어차피 선동하는 언어인데 뭐 네. 지금 한동안 아까 비대위원장 얘기했잖아요. 험한 말 막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일종의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조금 더 실려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국민들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 미래가 뭐 국민의 미래가 무슨 뭐 어디 낑긴다고 해가지고 아니, 뭐 확정성이 없어요. 찌그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국민한테 소구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국혁신당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이 오죽 정치를 그렇게 했으면 조국혁신당이 뜨겠습니까? 그걸 저는 오죽 그렇게 했으면은 조국혁신당이 전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조국 전 장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조국이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그동안에 막 응어리져가지고 이건 뭐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대통령이야? 검찰 독재 정권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확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그쪽으로 지지가 모이는 것이지. 한 가지만 꼽아주실래요? 어떤 부분이 윤 뭐요? 대통령의 어떤 비호감 포인트가 조국 전 장관의 현 대표죠. 조국 현 대표의 비호감 포인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려면 사례를 꺼내려면 하나만. 2박 3일 걸리는 거지. 2박 3일. 어떤 포인트가 예를 1포인트를 이기는 들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 그렇게 집요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부인 김혜경 씨에 관련돼 있는 선거법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썼다고 하는 금액, 그것도 뭐 서로 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7만 6천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선거법으로 기소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기 배우자인 결국엔 김건희 여사 배우자 공정성 논란. 정의롭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은 뭐 기소를 당하지 않으니까 불소추 특권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만 자신과 관련돼 있는 선거법 위반 문제나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뭐 허위 이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수사 그 왜 전부 다 무혐의 처분납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허위 스펙 문제. 사실 그거 간단치 않아요. 근데 그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확인할 수 없으면 뭐 다 불기소 처분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뭐 이런 공정성이 그럼요. 남에게만 요구되는 그리고 요건이었다. 뭐가 있기만 하면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뭔 쌍소리를 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나오고. 아니 심지어는 자기가 가라고 했던 여당 비대위원장이 뭐 자기 배우자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너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대통령이 직접 태도를 하신 건 아니고 대통령이 왕입니까? 음. 대통령은 왕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요. 민주당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민주연합 찍어주세요. 유성정당 그 뜻이에요. 어차피 함께하는 건데 조국혁신당 찍거나 뭐 민주연합 찍거나 마찬가지면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올 건데 뭐 같이 할 건데 뭐 이런 뜻인 거죠. 이 이재명 대표의 막말이 지금 13일 남은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닐 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갑자기 자신감 아니, 사실은 다 이재명 대표가 막말하는 걸 국민들이 놀랍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그건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뭘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라고 생각하지, 이렇게는 안 놀래요. 다만. 그건 이제 약간 그분만이 가진 장점이에요.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를 시험대에 들게 하는 수도 있다고나. 그러니까 향후 3년 남은 대선에서 내가 어느 수위까지 올려도 되는지를 네. 지금 총선에서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 형태로 시험한다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 요까진 괜찮나? 요건 반응할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국 언론에서는요. 트럼프의 막말이 아무도 트럼프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요.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하지 않아요. 뭐 외신이 내신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견된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돌발 변수가 변수인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는 위험 요소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상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한동훈 대표의 막말엔 사람들이 많이 놀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예정치 그런 거지 우리가.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개같이 정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잖아. 놀랍잖아. 아니 그래 놀랬어요. 아니 한동훈도 욕하네. 이러는데 뭐 이미 여의도 정치, 여의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서초동 사투리 쓰려나 그랬더니 서초동 사투리를 막 쓰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여의도에서 태어난 것 같아. 아예 여의도 토박이 같아. 얼마나 여의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지.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세종시로 간대요. 한동훈이 섬사람인가? 세종시로 간다고요? 한동훈이 섬사람인가? 하지도 말라고 얘기하세요. 한동훈이 섬에서 태어났나? 여의도가 섬이니까. 그렇구나. 섬사람이구나. 자,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얘기한 대로 사실은 뭐 욕설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이 차별적으로 갖춰져 있거나 이제 이런 게 대해 나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뭐 끌어내리자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뭐 해도 저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 그건 정치적 표현의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른바 아까 얘기한 PC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게 인식에 대한 부분들. 우리 사회에 또 약간 뭐랄까 이 트리거처럼 건드리면 올라오는 그런 휘발성이 있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뭐 그 여성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이제 호칭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순간 이제 그 리스크가 되죠. 왜냐하면 점점점 갈수록 이제는 선택지가 좁아지잖아요. 양쪽으로 다 수렴돼 나가고 중도층은 거의 조금밖에 남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미세하지만 타격력 있게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그 네. 강원 사고도 되게 위험한 발언. 그렇죠. 전락한다고.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은 워낙 가난하고 지금 없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닌 거죠. 강원도가 워낙 보수세가 강해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쪽 또 충주를 갔는데 제 고향이잖아요. 네. 저희 고향 충주를 갔는데 안 멀거든요. 그런데 딱 어떻게 시작하냐면 솔직히 민주당 사람 입장에서 충주 오기 되게 힘듭니다. 멉니다. 안 먼데? 충주 되게 무시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서울하고 안 멀다 그래요. 다 똑같이 안 멀다 그래요. 그럼 정치인들도 그 지역 주민의 감정을 이해하고 얘기해줘야지. 뭡니다! 시작을 하면. 그 뭡니다까지 시비. 그리고 강원도 전라도라고 괜히 쓴 거는 저도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아프지. 전라도. 저도 안 좋아해요. 강원도민 아닙니까? 고향이 강원도래요. 저도. 강원도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말하다가 사실은 저도 말하다가 보면은 단어들이 잘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치는 검증대에 올라간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지적받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말 꼬투리 잡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말 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말이 점점 격해지거든요. 네.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네. 그런 리스크는 아마 양쪽 다 견제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진짜 국민 마음을 확 건드려가지고 정말 확 붕괴할 만한 발언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양쪽에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